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D 클리어 케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SCCS, RCS, CVS 같은 거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젝트는 모두 개인이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이제 발전했던 그런 VCS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발전을 했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용 VCS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다룰 클리어 케이스가 세계 최초의 상용 VCS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VCS라는 주제로 이제 다뤄볼 만한 역사상 의미가 있는 상용 VCS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용 VCS가 등장했다는 것도 VCS 자체가 소프트웨어 업계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클리어 케이스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 관계도 좀 복잡한 게 있어서 회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 케이스를 만든 회사들. (1980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설립된 아폴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도메인이라는 이름의 워크스테이션을 만들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이름이 도메인인 거죠. 제품 이름이. 최초로 독립형 워크스테이션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네트워크 워크스테이션의 최대 제조업체로 군림했고 1986년에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보다 2배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회사였다는 거죠. 1980년에 설립돼서 1987년까지 워크스테이션 시장을 자리 잡았으니까 창업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워크스테이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워크스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폴로의 워크스테이션은 그 배경을 위한 설명일 뿐이고, 이 아폴로 컴퓨터에서 중요한 것은 아폴로 컴퓨터에서 그 워크스테이션용으로 만들었던 도메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바이러먼트 DSEE죠. 그래서 표기는 DSEE로 하는데 발음할 때는 DG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 DG라고 하는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컨트롤이란 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에 EASCCS 에피소드에서 1970년대에 벨 연구소에서 프로그래머스 워크벤치 유닉스라고 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래머스 워크벤치 유닉스는 협업, 빌드, 소스 관리를 합친 첫 번째 어떤 그 개발 실험 환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험이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알베이라는 영국 정부가 후원하는 정보기술 연구 프로그램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게 IPSE, Integrated Project Support Environment, 그러니까 번역하면 통합 프로젝트 지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정이나 소스 관리, 빌드 등을 돕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프로그래머스 워크벤치가 첫 번째 어떤 실험이었다면, 이 알베이 프로그램에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PSE 통합 프로젝트 지원 환경과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그러니까 분야죠. 학문 분야에서는 SE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바이러먼트, 소프트웨어 공학 환경이죠.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SEE랑 IPSE는 거의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충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 IPSE, SEE는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현대의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부르는 통합 개발 환경이나 뭐 지속적인 통합, 뭐 Continuous Integration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하던 아폴로 컴퓨터는 이 SE의 개념을 가져와서 아폴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 공학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DSE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즉 도메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바이러먼트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폴로의 워크스테이션 이름이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메인 워크스테이션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환경이라는 의미로 DSE가 된 것입니다. 1990년에 출간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포 라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책을 보면 DSE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태스크를 관리하는 태스크 매니저, 뭐 의존성 모듈을 관리하는 모니터 매니저, 빌드를 도와주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팟캐스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스 버전의 이력을 관리하는 히스토리 매니저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컴퓨터는 1980년대 워크스테이션 시대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1983년 3월에 상장도 했지만 유닉스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 컴퓨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늦게서야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휴렛 패커드에 4억 7,600만 달러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이때가 1989년이니까 이 당시 4억 달러면 진짜 지금 봐서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휴렛 패커드는 아폴로를 인수한 이후에 아폴로의 기술을 그 자사의 워크스테이션 시리즈인 HP 9000에 통합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때 HP의 감원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아폴로 컴퓨터는 그 성공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대단한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되게 열기가 넘치는 회사였고 여기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뭐 지금의 성공한 스타트업에 비교할 수 있듯이 그 회사의 영향을 받아서 퇴사 이후에 수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폴로의 퇴사자 중에 데이비드 르블랑, 폴 레빈, 데이비드 잽스를 주축으로 아트리아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1990년 초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 아트리아 소프트웨어의 초기 엔지니어들이 아폴로 컴퓨터에서 DG를 작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전체에서 분산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 관리 시스템인 클리어 케이스를 만들어서 1992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VCS하고는 달리 클리어 케이스는 처음부터 상용으로 그러니까 팔려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초기 제품부터도 선 스파크 스테이션, 실리콘 그래픽스 아이리스 4D 리스크, HP 9000 같은 시스템들을 지원했고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의 가격은 $4,000였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뭐 대구독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 명 쓰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한 번 사면 끝이죠. 그냥 뭐 버전 어플 할 때 또 팔고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냥 일회성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그 단일 라이센스가 $4,000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클리어 케이스인데 여기서 케이스, CASE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이미 있던 용어로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약자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당연히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케이스, CASE가 1960년대 말부터 개념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와서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케이스 도구의 전성기처럼 수많은 회사가 케이스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팔기 시작을 했고, 아트리아 소프트웨어도 이 케이스 도구를 만드는 회사로 제품 이름을 클리어 케이스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라서, 그럼 도움을 안 받으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약간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렇긴 해서 지금은 이런 케이스라는 말을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울 때 이런 용어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업계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런 용어가 필요할 정도로 컴퓨터에 도움을 준다는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케이스 도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명 주기를 지원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분석, 개발 환경, 코드나 스펙을 검증하고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하고 뭐 매트릭도 측정하고 이런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아트리아 소프트웨어는 꽤 성공을 거두어서 1994년에 상장을 하면서 2160만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장이란 게 지금의 주식시장과는 느낌이 좀 다르게, 뭐 실제로 그 개념상으로만 보면 기업을 공개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자본을 모으는 게 이제 IPO 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고 그래서 주식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서 그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그 돈으로 그 앞으로 더 회사를 발전해가는 과정을 위한 자본을 모으는 게 이제 결국 상장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초기에 잘 되고 있을 때 상장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때 IT가 막 뜨고 호황시기라서 그런지 뭐 아폴로도 그렇고 아트리아도 그렇고 상장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뭐 대부분 다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3, 4년 내에 다 증시에 상장을 한 거 보면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아트리아가 클리어 케이스를 만들고, 물론 제품이 클리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클리어류의 그 클리어로 시작하는 여러 제품군이 있고 그 제품군 중에 하나가 클리어 케이스인데, 여기서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인데 1996년 이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약 9억 2,800만 달러의 주식 교환을 통해서 그 상장되어 있던 아트리아 소프트웨어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병 후에, 이게 인수라기보다는 합병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져서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퓨어 소프트웨어와 아트리아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이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아트리아의 1995년 매출의 23배의 인수 가격으로 평가됐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1995년에 4천만 달러의 매출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를 세우고 4년 만에 상장을 하고 또 5년 만에 저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걸 보면 이 아트리아의 사업이 꽤 잘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수 합병하기 전에 그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1991년 10월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 퓨리파이라는 C로 작성된 유닉스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도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이 퓨어 소프트웨어는 설립된 지 4년 뒤인 1995년 8월에 상장을 하고 다음 해인 1996년에 아트리아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것입니다. 네, 이 퓨어 소프트웨어도 상장 엄청 빨리 하죠. 4년 만에. 이 퓨어 소프트웨어는 리드 헤이스팅스, 레이먼드 팩, 마크 박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였는데, 방금 언급한 이름에서 IT에 관심이 있다면 꽤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등장을 했죠. 여기서 이 리드 헤이스팅스는 지금 넷플릭스를 창업한 그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넷플릭스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뭐 DVD를 대여하면서 뭐 사업을 발전하며 하다가 지금 스트리밍까지 오게 된 뭐 그런 과정들만 알았지,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 전에 창업한 회사는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뭐 국내에 나온 책 중에는 넷플릭스 스타트업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절판됐는지 모르겠네.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당시 이제 넷플릭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DVD 사업을 어떻게 싸우고 스트리밍으로 변화해 갔는지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책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재밌게 읽었지만 그 전에 창업 얘기는 없었어서 따로 또 창업을 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리드 헤이스팅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다가 처음 창업한 회사가 방금 언급한 퓨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합병된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이 1996년에 합병됐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 해인 1997년에 레셔널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이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인수한 그 핵심에는 클리어 케이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인수 자체를 업계와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레셔널 소프트웨어가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을 인수했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인수 후에 두 회사의 주가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상장사잖아요, 다. 주가도 하락을 엄청 하게 되고, 당시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의 CEO였던 리드 헤이스팅스도 인수된 후에 실제로는 CTO를 해달라고 임명이 되게 되지만 퇴사를 하고 그 외 핵심 인력도 비슷한 시기에 다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뭐 사람들이 잘 몰랐거나 빡빡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인수의 핵심이 클리어 케이스라는 제품이고 인력이 아니었는지, 근데 뭐 느낌에는 인력이 꽤 중요해 보긴 합니다만 인수 뒤에 몇 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락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퇴사한 걸 보니까. 레셔널 소프트웨어는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을 8억 3,9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 금액이 결국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를 창업할 수 있는 그 자본이 된 것이고, 나중에 다른 인터뷰를 봐도 이 퓨어 소프트웨어 아니면 퓨어 아트리아 소프트웨어에서의 경험이,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이후에 넷플릭스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레셔널의 인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기는 했지만 썬 마이크로 시스템의 자바가 시장을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점유해 가고 있는 가운데서 레셔널 소프트웨어가 미래를 잘못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 이전에 클리어 케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레셔널 클리어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들어보거나 익숙하실 텐데, 클리어 케이스 앞에 레셔널이 붙은 이유가 이 레셔널 소프트웨어가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당시 만들어진 신생 회사는 아니었고 1981년에 세워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이 레셔널 소프트웨어도 5년 뒤죠. 2002년에 21억 달러의 IBM에 인수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클리어 케이스는 IBM 레셔널 클리어 케이스가 됩니다. 회사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회사가 막 등장을 했죠. 한 회사가 쭉 만든 게 아니라 인수관계가 되게 복잡했는데 클리어 케이스가 특이했는지 당시에 그 업계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회사가 길게 나와서 간단히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폴로 컴퓨터의 디지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아트리아 소프트웨어에서 클리어 케이스를 만들고 이 아트리아 소프트웨어가 퓨어 아트리아로 합병되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회사를 레셔널 소프트웨어가 인수한 뒤에 다시 IBM이 인수하면서 클리어 케이스가 최종적으로는 IBM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클리어 케이스를 직접 보거나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 클리어 케이스를 써보신 분들은 IBM 시절에 레셔널 클리어 케이스를 써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된 것 자체가 2002년이니까 그 뒤에 사용해 봤다면 대부분 IBM의 레셔널 클리어 케이스겠죠. 클리어 케이스의 특징. 클리어 케이스에 너무 많은 회사들이 거쳐 지나가서
회사의 관계만 설명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최초에 아트리아가 만든 클리어 케이스는 버전 관리 및 컨피그레이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버전 관리 시스템, VCS라고만 하지 않고 컨피그레이션 관리 시스템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클리어 케이스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관리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러니까 현재의 개념으로 보면 이슈 관리나 CI/CD, 빌드 같은 기능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SCM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보다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 느낌에는 SCM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VCS이기 때문에 클리어 케이스의 전부를 다룬다기보다는 클리어 케이스의 버전 관리 기능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94년에 아트리아 소프트웨어가 실리콘 그래픽스와, 아마 실리콘 그래픽스가 고객사였던 것 같아요. 거의 초기부터. 이 실리콘 그래픽스와 함께 작성한 케이스 비전, 클리어 케이스 컨셉 가이드라는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클리어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케이스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관리 시스템입니다.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여러 변형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빌드에 사용된 버전을 추적하고 사용자 정의 버전 사양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또는 전체 릴리스의 빌드를 수행하고 사이트별 개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클리어 케이스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출시하는 조직의 중요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개발. 클리어 케이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는 것과 불안정한 변화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케이스는 소스 파일과 소프트웨어 빌드에서 생성된 파일의 공유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효과적인 관리. 클리어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세스를 추적하여 사용자가 구축된 내용과 구축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클리어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구축된 소스 기반을 즉시 재생성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그래밍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재구축, 디버깅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정책 시행. 클리어 케이스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자가 개발 정책 및 절차를 정의하고 적용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케이스에는 버전드 오브젝트 베이스, 보통 VOB, 버전드 오브젝트 베이스, VOB라고 부르는 NFS 프로토콜에 기반한 데이터 저장소가 있었고, 이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해서 멀티 버전 파일 시스템, MVFS라고 부르는 멀티 버전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케이스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멀티 버전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가상의 작업 영역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제공하면 소스 코드가 모두 로컬의 디렉토리 구조로 표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맥이나 리눅스를 쓰듯이 cd 명령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파일을 순회하고 ls나 cat 같은 명령어로 파일 내용을 보거나 수정하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멀티 버전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 이름대로 파일 시스템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일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여러 버전을 같이 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뷰라는 개념을 제공해서 저장소에 어떤 특정 규칙을 따라서 가상의 워킹 트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디렉토리는 A 버전, 저 라이브러리는 B 버전 하는 식으로 어떤 규칙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 규칙에 따르는 다양한 버전의 조합으로 내 로컬에 있는 파일처럼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뷰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뷰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 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개발자들은 이 뷰 위에서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의 결국 모든 버전은 아까 얘기한 VO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결국 저장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파일을 모두 다 로컬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VOB를 이용해서 실제로 로컬에서는 참조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참조가 있는 게 아니라 로컬에 파일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복사하고 동기화하는 이런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이는 클리어 케이스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뷰 위에서 작업을 한 걸 브랜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한 수정 사항을 메인 브랜치 위에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메인에 머지를 하고, 머지가 되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실행된 뒤에 테스트에 이상이 없다면 새로운 버전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 같은 규칙들이나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고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SCCS나 RCS와는 달리 클리어 케이스는 텍스트 파일 외에도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일하는 워크프로를 설명하면, 뷰를 통해서 브랜치를 생성하고 메인 브랜치 위에서 브랜치를 갱신하면서 작업을 한 뒤에 브랜치를 다시 메인에 머지하는, 말로 설명하면 되게 뻔하죠. 지금 하는 거와 거의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뷰라는 개념이 어떤 디렉토리나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가져올지를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뷰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마치 혼자 작업하는 것처럼 만드는 강력함이 있었지만, 뷰의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때로는 잘못된 버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돼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흔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클리어 케이스는 랜에 연결된 유닉스 환경에서 작업하는 개발팀을 위해 설계되었는데, 이 말은 로컬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사람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멀티사이트라는 별도의 제품을 또 팔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개발팀도 클리어 케이스를 사용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NFS 프로토콜 위에 VOV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NFS의 제약을 VOV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에 랜으로 연결된 머신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멀티사이트라는 제품을 같이 쓰면 이 VOV 자체, 이게 결국 그냥 쉽게 말하면 중앙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VOV를 다른 지리적 위치로 멀리 있는 다른 사무실과 동기화해서 그 팀은 그쪽에 동기화된 VOV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이쪽 팀은 이쪽 VOV를 기반으로 작업을 해서 둘을 싱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그렇듯이 중앙 메인이 되는 마스터 VOV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멀티 마스터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와도 같이 동작을 하고 동기화를 하면서 협업 자체는 모두가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인 EC CVS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짐 킹던이 CVS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를 추가한 게 1993년이었고 1992년에 클리어 케이스가 발표되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초기부터 멀티사이트라는 제품도 아트리아 소프트웨어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개발팀과도 협업할 수 있는 이 멀티사이트 기능이란 것은 CVS의 클라이언트 서버가 업계에 준 충격만큼이나 꽤 강력하고 매력적인 기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룬드 공과대학에서 작성한 A Case Study of Configuration Management with Clear Case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그러니까 산업 환경에서 클리어 케이스를 활용한 컨피그레이션 관리의 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SCCS, RCS와 같은 1세대 도구들은 단일 파일의 버전 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제한된 지원만 제공하지만 도입과 사용이 간단합니다. 컨티뉴스 CM, 클리어 케이스, 팀웨어와 같은 2세대 도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며 이제 산업계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이들 도구는 개발자의 작업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도구의 수용은 상대적으로 느린 과정이며 주로 일부 핵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클리어 케이스 내에는 다른 개발자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변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업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클리어 케이스의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케이스 스터디 논문을 보면 당시 팀 내 VCS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개발팀이 깃 같은 VCS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전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뭐 조엘 테스트가 나온 뭐 2010년대 뭐 이럴 때를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이미 VCS를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90년대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소수나 진짜 규모를 갖춘 곳에서만 VCS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그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참고로 이 팟캐스트에서 VCS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서는 컨피그레이션 관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관리 도구를 기존 조직에 도입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발자들의 단기적인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개발자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리자들에게는 이점이 장기적으로 더 뚜렷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에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종 명시적인 경영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컨피그레이션 관리 문제와 원칙,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더 잘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기업에서도 컨피그레이션 관리의 필요성은 동일합니다. 도구가 도움이 아닌 추가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용하기 쉽고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에 맞게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전담 지원 그룹을 둘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개발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 라인 생성, 브랜치 및 병합, 통합, 기존 개발 라인의 파악 등 작업이 많은 훈련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해야 합니다. 당시 업계에 SCCS, RCS, CVS 등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한참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회사나 연구소 등에서는 클리어 케이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해서라도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서 기능 얘기할 때도 설명했듯이 개발자들이 수만 라인의 코드 베이스를 로컬 디스크의 파일에 버전이 붙어 있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CVS도 RCS 기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일 단위 기반으로 버전 관리를 했고 그 말은 여러 파일에 걸친 커밋을 원자적으로 묻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클리어 케이스는 이러한 원자적 커밋을 그러니까 여러 파일에 걸친 원자적 커밋을 지원했고 CVS 등은 버전 관리에 대한 기능만 제공했기 때문에 빌드 같은 것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됐지만 클리어 케이스는 클리어 메이크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대규모 빌드나 버전 관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팀과도 협업하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했기 때문에 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뭐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뭔가 딴 일을 하거나 알림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에 처음 출시가 되고 뭐 인수되기 직전인 1996년쯤에는 고객사들을 위해서 뭐 HP UX, IBM AIX, 실리콘 그래픽, 릭스, 선OS, 솔라리스 등의 유닉스 계열 O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NT도 지원을 했습니다. 클리어 케이스의 시장 반응? 유닉스 시대 이전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변경 사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품질과 유지 관리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관리, SCM에 대한 정의가 없는 개발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SCM을 승인 및 생산성 보고서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복잡한 정책 및 절차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개발자는 SCM을 이전 유닉스의 SCCS나 RCS 기반의 쉘 스크립트 같은 간단한 계층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1995년 선월드 온라인의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당시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고민할 때 항상 컨티뉴스 CM과 클리어 케이스를 놓고 비교하게 된다고 이 둘을 비교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당시 클리어 케이스의 시장 내 입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저 기사의 소개문이 약간 흥미롭게 느껴져서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VCS 버전 관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기본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진짜 한 십수년은 걸린 느낌인데요, 저는. 당시에 그 기사에도 SCM에 대한 정의가 없는 개발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고 평가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1995년 테크모니터라는 사이트에 아트리아 턴스 실리콘 그래픽스 매직 인투 체인지 리퀘스트 매니저, 번역하면 아트리아 실리콘 그래픽스의 마법을 변경사항 요청 관리자로 바꾸다 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 아트리아가 550개 고객에게서 2만 1000개의 클리어 케이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당시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 아트리아와 퓨어의 합병 기사를 보면 이전에 퓨어가 4,400만 달러, 아트리아가 4,010만 달러의 매출로 둘이 합쳐서 8,410만 달러의 매출인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의 직원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 후에 퓨어 아트리아 코퍼레이션은 클리어 케이스 3.0을 릴리즈하고 두 회사의 다른 솔루션들과 같이 라인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후 미국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IDC의 월드와이드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스 포캐스트 앤 아날리시스 2002년부터 2006년 보고서, 그러니까 전 세계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SCM이죠.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도구의 예측과 분석에 대한 이 보고서를 보면 컨피그레이션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 중에 레셔널이 2001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3.7%가 성장한 36.5%로 이 시장 점유율은 2위인 13%에 비해서 아주 큰 격차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레셔널의 2001년도 매출은 3억 2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한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환율로는. 이 당시는 레셔널이 클리어 케이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장 점유율 면에서 클리어 케이스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RCS나 CVS 같은 오픈소스의 시장 점유율은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품의 포지셔닝이 SC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CS와는 약간 다른 시장으로 당시에는 봤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가 나온 2001년에 1.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IBM이 레셔널을 인수한 건 그 다음해인 200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재미난 분석들이 있는데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그러니까 2001년이죠. 북미가 61.1%의 점유율로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시아는 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나눠서 보면 윈도우즈가 57%고 유닉스는 22.8%, 그리고 메인프레임이 15.3%로 클리어 케이스가 만들던 당시 90년대 초만 해도 유닉스용으로 먼저 만들고 유닉스를 지원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인지 2001년에는 고객의 대다수가 윈도우즈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룰 에피소드들에서도 상용 VCS를 얘기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뒤에서도 또 좀 살펴보고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오픈소스 VCS를 선호하는 회사와 상용 VCS를 선호하는 회사로 크게 갈라진 느낌이 있고요. 이 느낌은 제 개인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오픈소스 VCS가 더 대세가 되면서 클리어 케이스 같은 상용 VCS의 점유율은 점점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표현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지 IBM 레셔널 클리어 케이스는 지금도 존재하고 팔리는 제품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IBM 내셔널 클리어 케이스는 코드, 요구사항, 설계 문서, 모델,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제어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병렬 개발 지원, 자동화된 작업 공간 관리, 기본 관리, 보안 버전 관리, 안정적인 빌드 감사 및 언제 어디서나 유연한 액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랜드베이스라는 사이트의 2005년 8월 데이터를 보면
클리어 케이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회사만 1343개가 있고 주로 미국 제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목록에 있는 유명한 회사에는 아마존, 월마트, 애플, 엔비디아, CVS 헬스,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BY 등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공적인 상용 VCS라고 할 수 있는 클리어 케이스가 만들어진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볼 프로젝트 중에 오픈소스 외에도 상용 VCS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게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 것 같고 오늘도 뭔가 회사 얘기만 엄청 한 것 같아서 오늘도 뭔가 VCS 자체보다는 회사 얘기만 엄청 하게 된 것 같네요. 뭔가 다음 에피소드들도 계속 주제를 고민하고 약간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주제인 VCS도 지금 이게 네 편째죠. 네 편째인데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올해 내에 다 원래는 올해 내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